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일상 속에 숨겨진 재밌는 과학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혹시 두 분 골든시드라고 들어보셨나요? 골든시드요? 네. 금씨앗. 설마 금으로 만든 씨앗인가요? 아, 금보다 더 비싼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 씨앗이 있다고요? 네. 금보다 더 비싼 씨앗? 네. 어떤 씨앗이죠? 아, 그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씨앗 사수를 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주제 어떤 건가요? 네, 한번 볼까요? 바로 이거군요. 금보다 더 비싼 씨앗, 종자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금보다 비싼 씨앗, 골든시드를 사수하고 계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추 박사 이명표입니다. 왜 배추 박사로 불리시는 거죠? 저는 평생 제가 1992년에 충남대학교에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배추와 관련된 연구를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람바다가 좋아서 수산 연구를 시작했다가 수산의 풍요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이제는 종자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수산종자 사업단 김성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박사님께서 금보다 비싼 네. 씨앗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죠? 왜 금보다 비싼 씨앗인가요? 우리가 골든시드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금보다 비싼 종자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있는 파프리카라는 네. 채소가 있는데 요거의 그 종자 한 알의 가격이 한 650원 정도 해요. 550원에서 650원 정도 하니까. 근데 요게 1000립, 그러니까 1000개의 종자가 한 7g 됩니다. 7g. 그럼 요게 우리 옛날 그걸로 금으로 보면 2돈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계산을 해보시면 한 55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금값이랑 거의 같아요. 한 1g 정도의 그 도마도가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요새 이제 그 검은 도마도가 나왔어요. 까만 도마도가 요거 1g에 27만 원까지 갑니다. 27만 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금값이 6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특정한 종자의 경우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골든시드다. 아니 그런데 씨앗이나 종자라고 하면 보통 식물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골든시드가 수산 분야에도 있다는 게 저는 좀 신기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동물 종자도 사실은 종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죠. 그 수산뿐만 아니라 우리 육상에서 보면 종축 부분에서도 이제 종우라든 종돈, 종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씨앗이 되는 그런 생물들을 다 일컫는 거죠. 수산도 마찬가지 어류가 있지만은 어류에서도 새끼 고기, 새끼 물고기, 그다음에 배류 이런 부분에서도 새끼 배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폐, 치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다 종자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뱀장어 있죠. 뱀장어가 0.2g 정도가 되는데 여기 많이 비쌀 때는 0.2g이 8,000원씩 해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은 이걸 이제 몇 마리를 모으게 되면은 이게 돈이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양성을 했을 때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예라고 보겠습니다. 아, 그럼 종자가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뭔가요? 실제로 이 종자를 만드는 과정은 그 육종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서 만들게 되는데 어떤 특수한 종자의 경우는 외국의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러면서도 소비자들은 원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죠. 그러면 이제 고가로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품종 개량에 대한 로열티 같은 그런 개념. 그렇죠. 로열티의 개념은 뭐
뭐 최근에 뭐 특허 싸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농업 부분에서도 이 로얄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제 갖고 오느냐 외국에서 또 지불하느냐.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뭐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한번 보여주세요. 보실까요? 네. 와.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팽이버섯, 브로콜리, 양파 그리고 양배추가 있고 그 밑에 퍼센테이지가 써 있어요. 네. 예, 요거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이들이 싫어한다. 저는 맛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르나요? 저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80% 아이들이 싫어한다. 네, 양배추는 싫어한다. 그런 얘기? 예. 우리나라에서 음식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당연하죠. 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죠. 자금률 아닐까요? 자금률일까요? 100%인 게 브로콜리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자금률이 수입하는- 아니라 예, 비중.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정답을 한번 볼까요? 네. 이야, 아.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되고 있는 일본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양배추 같은 경우에 한 80% 정도는 일본의 종자회사 제품을 우리가 수입해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깜짝 놀라셨죠? 네. 정말 저희가 음식 만들 때 많이 쓰는 그러니까요. 이 재료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나 많은 비중이 일본 품종이었다니 몰랐던 사실인데요. 지난 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로얄티로 지불한 것이 한 1,358억 원 정도? 그 정도로 지불을 했습니다. 네. 예, 그거 이제 우리도 지불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또 이제 지불 안 하고 줄이고 국내 자금률을 높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딸기예요. 옛날에 딸기는 일본에서 육보나 이런 여러 가지 품종들을 거의 100% 사용을 해왔어요. 일본 품종을. 그랬는데 우리 충남에 논산에 딸기 시험장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과체료연구소로 돼 있지만 거기에 계신 김태일 박사님이 설향, 매향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그걸 육정하셨어요. 그게 지금은 거의 95% 이상이 작업이 됐죠. 그런 거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여러 채소 종자가 또는 화훼, 꽃 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동안 작업률이 한 17.9%였던 것이 2020년의 경우에 28.4%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률을 높이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수산 쪽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식물 품종 보호 제도에 의해서 지금 이 로얄티 부분이 신품종일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동물체는 아직까지 그 품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동물체, 수산 생물체에서 있어가지고는 로얄티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지는 않고 단지 이것을 사고 팔 때 거기에 이제 컨설팅비라든지 아니면 여기 비용을 조금 더 첨부를 해가지고 팔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은 종자에서 또 한 부분이 더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종자가 이제 내가 품종 보호를 받게 되면은 그 권리를 갖다가 유한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저희는 그게 없기 때문에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복사가 안 되게끔 재사용이 안 되게끔 유전적인 정보를 확인시켜 준다든지 불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부대 열성화를 해서 다음에 그걸 재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기술까지 가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자 전쟁이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어류나 이런 거 같은 네. 경우는 이제 후손이 이제 이어지지 않게 그런 작업도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아니 근데 저희가 사실 사서 우리 나라에서 우리가 잘 그냥 키우고 다 잘 널리 퍼뜨려서 그냥 그렇게 해서 결국엔 자급자족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예전에 문익전 선생님이 모카씨도 막 가져와서 널리 그렇죠. 퍼뜨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사와서 여기서 퍼뜨리면 안 되는 건가요? 참 좋은 얘기죠. 사실 뭐 아시지만 우리 옛날에 우리 집에서 채송화, 봉숭아 심었다가 꽃이 받아갖고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그 다음에 또 심었잖아요. 그렇죠. 칸나, 뭐 달리아 이런 것도 많이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밖에 나가서 가로수를 보면 가을에 네. 은행나무 이렇게 노랗게 이제 네. 단풍 들면 멋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나가 보면은 어떤 거는 아직 파랗고 어떤 건 노랗고 어느 건 이미 낙엽이 지고 다양하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종이 달라서 똑같은 은행나무. 똑같은 종이. 응. 사람도 성장 속도가 다르니까 은행나무도 그런 거 그렇죠. 아닐까요? 왜 다를까요? 결국은 유전적으로 똑같지 않고 작박한 거죠. 다양한 거죠. 왜냐하면 타가 수정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꽃가루를 받아가지고 거기 나온 종자를 그냥 심은 거니까 다 유전적으로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채소 종자나 이런 경우도 똑같이 받아서 그냥 심으면 다 작박하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의 좋은 질의 그러한 채소를 만들기 어렵겠지요. 사실은 엄마, 아빠 둘을 교배를 해갖고 만든 F1이라고 우리가 그래요. 일대 잡종을 팔게 되는데 그 일대 잡종을 만들 때 엄마, 아빠가 고정돼 있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교배해서 만든 F1을 파니까 언제나 똑같은 상태의 채소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농민 입장도 팔 때 고가로 팔게 되니까 그걸 받게 돼요. 그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잡종 강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잡종 강세.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두 어떤 그 부모가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 훨씬 더 왕성한 그러한 자손을 낳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농민이 갖다 자기가 심어서 채종을 하면 그 일정하지만 이미 그 안에는 잡종으로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 후대는 다 작박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계속 사서 쓰게 되고 종자회사도 있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 육종 과정이 그렇습니다. 수산도 역시나 그런가요? 네. 지금 사실 수산은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딱히 육종이라는 것보다는 생산이라는 부분에 좀 많이 초점이 가 있었어요, 요즘까지는. 근데 이제는 이제 생산이 어느 정도 원활해지니까 조금 전에처럼 이제 좀 더 좋은 것, 균일한 것, 잘 크는 것.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사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계가 좋은 계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양식을 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 가장 높은 수온과 가장 낮은 수온이 다 있으니까 여기를 모든 걸 충족하면서 잘 크는 생물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부분 하다 보니까 생육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식 기간이 길면은 길수록 손해가 나는 부분도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가장 잘 클 수 있는 방법과 품종을 갖다 자꾸 개량해 나가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유전적인 특질을 다 판단을 하고 거기서 성장이면은 성장 아니면 채색이면 채색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발췌를 해가지고 그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육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육종을 통해서 좋은 품종을 다양한 식품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뭐가 있나요? 이렇게 다양한 농업 상식이 나오는데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몰랐던 농업 상식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오늘도 박창현의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우장춘 박사님이 씨 없는 수박을 만드셨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세요. 야. 드셨다. 하나, 둘, 셋, 아닌가 봐. 들어주세요. 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 보려고 이렇게 아, 들켰나요? 봐. 사실 제가 이제 어린이 위인전 읽었을 때는 우장춘 박사님이 씨 없는 수박을 만드셨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우장춘 박사님은 이 배추 속 원예 작물의 유전 연구와 품종 개량을 하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교수님, 이게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우장춘 박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권원모 본부장,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지금 원예 특자 과학원 원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육종을 이제 가르치고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뭘 가져왔냐면 씨 없는 수박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 기하라라는 분이 이제 만드신 건데 일본서 갖고 와서 이게 첨단 종자야.
이거 이제 우리 그런 거 이게 첨단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고 이런 거 하자. 그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우장춘 박사 씨 없는 수박 만들어 이렇게 이제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전부 우장춘 박사님이 씨 없는 수박을 만드셨다라고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네, 우장춘 박사님은 그 종의 합성이라는 이론을 내셔서 다윈의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돌연변이에 의한 것에 새로운 종이 두 개가 결합돼서 새로운 종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새로운 진화적 개념을 이야기하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오히려 이론적인 기여를 하셨다. 엄청난, 그러니까 유전학 교과서에 반드시 실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머님께서 막 음식을 다양하게 안 먹으니까 막 이제 저녁을 먹을 때 파프리카나 피망 같은 거를 막 넣어주셨는데요. 과연 이 파프리카와 피망은 같은 것일까요? 같으면 O, 다르면 X를 눌러주세요. 자, 너무 쉽나요? 하나, 둘, 셋. 진짜고요? 들어주세요. 어려운데? 다를 것 같은데? 아니, 또 아닌가 보네. 저도 네 맛- 이때까지 다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름도 다르고 맛도 보통 다르잖아요. 맛이 네. 달라요. 톡 쏘는 맛이 달라요. 우리가 피망하면 초록색, 파프리카 하면 뭐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연상하잖아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다 같은 겁니다. 고추도 같은 같은 고춧가루입니다. 예, 예. 그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추는 우리 이제 그 김장하는 김장고추, 그다음 풋고추 우리 먹는 그다음에 이제 청양고추 정도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이제 아사기 고추라고 해서 할라페노 계통이 좀 있죠. 그 중에 이제 파프리카라는 것도 있고 피망이라는 것도 그 원조는 유럽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 이야기는 하려면 길고 같은 그러한 그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찾아보니까 피망은 프랑스어 그리고 파프리카는 헝가리어라고 그래요? 네, 같은 이제 것을 이름만 다르게 불렀다고 하네요. 피망이 프랑스어인 것도 너무 충격적이다. 이 고추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그 품종이 있어서 인도에도 한 50여 가지, 중국은 한 70여 가지 이렇게 다양한 고추들이 있고 사람들이 활용해서 먹고 있습니다. 네. 그냥 뚱뚱한 고추군요.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깔에 따라서 맛도 당연히 다르겠네요. 맛도 다르고 성분도 다릅니다. 예, 성분이 이제 굉장히 다르죠. 그 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또는 제아잔틴 같은 거 이런 특성들에 따라서 기능성이 또 달라지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정말로 좀 평소에 헷갈렸던 농업 지식들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건 그 고품질의 이 작물들을 육종을 해내야 되는 건데 사실 그 시작은 결국 그 유전자 아니겠어요? 그 유전자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유전 자원이 좀 풍부한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전 자원의 경우는 빈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이건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땅의 넓이가 그렇죠. 전부 남북한 합해서 2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근데 전 세계가 1억 4,80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 땅의 한 740배 됩니다. 전 지구의 면적이. 그런데 전 세계의 식물 종류는 약 38만 종 정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4천 종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따져보면 38만 종 정도의 4천 종이니까 우리로서는 유전 자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 문익점 선생님이 종자를 가져오듯이 열심히 종자를 모아서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좋은 품종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자은행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이러한 종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조상들, 우리 옛 조상님들도
이 종자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다. 유전자는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양무종자, 시무종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자가 없으면 농업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농부아사 친골종자라고 해가지고 굶어 죽어도 씨앗은 되고 죽는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었어요. 그만큼 이 종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서 유전자를 굉장히 많이 수집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런 유전자를 수집해 놓은 걸로는 5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대단한 겁니다. 일본도 눌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군요. 땅덩어리가 작아서 네. 원래 나는 건 별로 없었지만 그렇죠.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네, 수집해가지고 그렇죠. 예. 쌓아두었군요. 오이. 맞습니다. 그런 예. 이런 유전자원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농업적으로 유용한 그러한 유전자원들을 많이 모아서 종자 회사들이 육종하는 데 활용하거나 또는 뭐 제약회사 같은 데서 중요한 소재를 개발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소재를 모으는 것은 이제 농촌진흥청에 이제 국립농업과학원에 이제 종자은행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전 세계에 있는 유전자원들을 모으되 그런 유용한 유전자원들을 모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한 8만 점, 27만 9천 점 그 정도가 모여 있어요.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5위에 오르는 반열에 오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유전자원을 모아놓고 활용하는 게 한 방향이고, 또 하나의 방향은 뭐냐면 이제 종자 중에 보면 토속 종자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순수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야생 자원들이 있어요. 이 야생 자원들을 멸종하면 안 되잖아요. 요새 네, 멸종 위기 동물, 식물 많으니까 요것들을 전부 모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모아서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스빌바르 종자 은행이라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영구 동토, 네. 그러니까 북극에 겨울 그 추운데 밑에다가 지하를 갱도를 만들어 갖고 종자를 영구 보관하고 있잖아요. 지하 벙커처럼 그렇죠, 안전한 그렇죠. 장소에. 우리나라도 그게 있어요. 경북 상주에 있지 않나요? 예, 백두대간 종자 뱅크라고 해가지고 노아의 방주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지금 우리의 야생 자원들을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필요로 하는 자원을 거기다 넣는데 목표는 한 30만 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거 자체는 뭐 지진이 일어나도 뭐 진도 7 이상이 돼도 강하게 할 정도로 60cm 이상의 이런 시멘트로 특별하게 고안을 해서 이건 무너지지 않고 영구히 보관하라.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종자를 어떤 기간 한정 없이 계속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 종자가 네. 이게 우리 있는 종자 어떤 거는 심으면 1년, 한 2, 3년 지나면 종자 발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 정도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이 종자를 보관할 수 있을까요? 보통. 그게 궁금했었는데요. 아, 그렇네요. 일단 온도를 굉장히 낮춰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뭐 30만 종을 보관을 하려 한다면 최소한 50년 정도는 저도 유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되니까 그 정도 투자를 하는 것 같거든요. 현재 기록을 보면 러시아에서 이제 발견된 종자가 있었는데 이게 한 3만 2천 년 정도 전의 종자였어요. 네. 3만 2천 년. 네, 3만 2천 년 전. 근데 그게 발화했어요. 잘했어요. 예.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연꽃 종자인데 1300년 전인가? 네. 그 전 종자인데 뭐 종자가 3개인가 해서 하나가 발화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이거를 종자를 보관하느냐에 따라 얘네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과학적으로는요, 우리가 종자 보관하는 건 보통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저온 상태에 우리 실리카 겔 같은 거 있죠. 네. 건조하게 해서 보관하면
우리 배추 종자 같은 경우는 한 20년도 가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진공으로 뽑아내고 그다음에 그걸 밀착한 다음에 마이너스 한 20도 정도에 영하 20도 정도에 넣어두면 100년까지 가요. 왜냐하면 호흡을 못 하잖아요. 얘가 호흡을 안 하고 있으면 얘들 가만히 있으면서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더 오래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액체 질소에 넣으면 돼요. 여러분 아시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 190, 70. 200. 와 196도 196도. 네. 그래서 우리 SF 영화 보면 사람을 냉동 보관 탁 했다가 네네. 이렇게 스위치 착 누르면 다시 나오잖아요. 그런 원리네요. 그런데 여러분 알지만 사람의 정자는 그렇게 보관했다가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그러한 기술적인 요인들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미생물의 경우는 액체 질소에서 그냥 거의 영구히 보관할 수 있어요. 와, 이야기를 들으니까 수산물 종자는 어떤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왜냐하면 더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씨앗은 사실은 아까처럼 많은 기법이 발전이 되면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잊을 수가 있는데 생물이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에서도 이제는 그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제 진행을 시키고 있고, 동물체에서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종자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수산은 유전 정보일 경우에는 해양생물자원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좀 늦었지만은 그런 것들은 35만 점 이상을 지금 보관을 하고 이용도가 있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단지 이제 양식용 혹은 또 개량을 하기 위한 어미군 혹은 또 생식세포군은 정자는 몇 종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한 10년까지도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아직 기술 개발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유전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숨겨진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는 이정원의 박사전입니다. 자, 제가 먼저 사진 한 장 보내드릴 텐데요.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네. 짠! 짠! 오, 네. 크리스마스 트리네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지요. 이 나무가 개량과 상품화를 거쳐서 나온 나무인데 이 나무의 시작이 구상나무라는 것이었어요. 이름 들어봤어요. 진짜요? 네. 구상나무가 어디서 자라죠? 그런 건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고유 수종이었다고 하죠. 아,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100년 전에 프랑스 식물학자가 한라산에서 채집을 해서 유럽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세계식물학회에서 신종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상나무가 원래 트리로 쓰던 서양의 전나무나 독일 가뭄빛 나무보다 장식하기가 편해서 향기도 좋고 이 구상나무를 개량해가지고 지금까지 트리로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로열티도 저희는 받지 못하는 거죠? 벌써 의도를 파악하셨는데 네. 유럽에서 품종 개량한 그 분들이 로열티를 받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그 트리를 가져올 때 로열티를 주고 사오고 있는 것이죠. 아, 정말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나온 거잖아요. 건데 우리나라에서 자라던 건데 이걸 다시 돈을 주고 사와야 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속상한 현실인데요. 네. 원래 종자 쪽에서는 그런 거를 그냥 채간 사람이 임자인 건가요? 뭐 이게 어디 태생인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예전에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외국 유전 자원들을 가지고 갔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품종으로 육종을 했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육종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육종가의 권익을 본 유포부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국가에. 우리나라도 국립종자원이라는 곳이 있고 품종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출원을 하고 특허같이. 그러니까 특허같이 출원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구상나무나 이런 거 옛날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입니다. 뭐 품종 개량에 대한 그런 개념. 그렇죠. 100년 전이니까요. 그 유전자원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난 얘기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한일 합방을 한 다음에 바로 두 가지의 큰 작업을 하는데 첫째가 바로 우리나라의 동물 식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식물이 있고 어떤 동물이 분포하는지를 보는 이제 그런 거 있었고 두 번째가 한국 민속 대계를 만들게 조선 민속 대계죠. 네. 우리나라 각 고을마다 있는 민속 전통 문화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돼? 하나는 자원에 대한 것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정신과 문화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식으로 다 수집해 간 걸 갖고 이용한 거죠. 사실 이런 예가 트리 말고도 또 있다고 하는데요. 그 녹색혁명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키 작은 밀이 있어요.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토종 밀이 있다고 합니다. 안진뱅이 밀을 그걸 육종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또 밀로 사용하고 있고 미스킴 라일락이라고 불리는 털개회 나무 우리나라 원산지 원출이라는 꽃도 있네요. 그렇죠. 네. 다 우리나라 원산지인 나무이고 미국에서 1900년대 한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재래 콩을 수집한 숫자가 5,500여 종이에요. 네. 그렇게 많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지금은 미국이 뭐 콩생산량이 뭐 전 세계 뭐 한 40% 된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약간 억울한데요? 그러니까요. 뭔가 분한 이 느낌. 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 주권을 지키지 못해서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고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렇게 종자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원의 잠박사전이었습니다. 아,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네,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또 끝이 아니라 제가 슬쩍 들어보니 IMF 때도 우리나라 종자가 많이 해외로 반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일단은 종자라는 것이 종자 회사에 속하죠. 네. 그 종자 회사가 다른 종자 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다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1997년에 IMF가 터집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 있던 4대 종자 회사가 외국 종자 회사로 넘어가게 돼요. 아니 토종 그런 유전 자원들이 넘어간 것도 속상한데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우리의 그 종자 회사들이 다 넘어갔다니까 더 뭔가 마음이 아프네요. 그때 넘어갔던 좀 대표적인 품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로는 일단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양고추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복 꿀수박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수박 시장 한 30% 정도는 차지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알 때 금싸라기 참외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불암 배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뭐 거의 한 2,000가지 정도? 2,000가지. 2,000가지 정도 그 품종들이 외국 소유로 넘어가게 됐다. 조금 다른 개념인데 여기 수산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비슷한 예는 있습니다. 사실은 종자 회사가 넘어간 건 아닌데 사실은 종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이제 양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죠. 여러분들 요즘 연어 많이 드시죠? 네. 그게 어디냐면 노르웨이에서 만든 대서양 연어예요. 사실은 이게 이 나라는 뭐 어느 정도는 미리 일찍 하면서 50년 전부터 육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세계 시장화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들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한 5, 6년 사이에 거의 수입량이 4만 톤 이상이 돼요. 4만 톤이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넙치 우리나라에서 양식 1위라고 하는 이 품종의 연간 생산량하고 맞먹는 겁니다. 그렇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소홀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우리도
양식 강국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설묘시 들어오더니만은 우리 식탁을 점령을 하고 대부분이 아주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종자 산업이 시작이지만은 끝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 유통까지 다 해서 소비자까지 다 연결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산업이 아니라 큰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왜? 우리 먹거리고 좀 우리는 요즘 지구촌 세계화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많은 걸 먹고 오잖아요. 먹고 싶을 땐 나 먹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비슷한 걸 해서 그만큼의 이제 국익을 혹은 또 공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완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들었어요.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죠. 네. 그 당시 저희가 2012년부터 이제 기획을 해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10년간 이제 하고 올 말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한 3,900억 정도의 연구비를 그동안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크게는 이제 수출 주도형 10가지, 수입, 내수, 진작 등 10가지에서 20가지 장목에 대해서 5개의 사업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채소 종자사업단, 원예 종자사업단, 수산 종자, 종축, 식량 이렇게 5가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종자를 만들고 또 그 성과까지도 내라는 그런 사업이 목적형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더 판단을 해서 이어질 건 이어지고 새롭게 갈 건 새롭게 가서 국가 경쟁력도 살리고 또 대내외 신인도라든지 우리의 기술력을 갖다 좀 넓히면서 또 경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돼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두 분께서 서로 단장님이라고 이렇게 네. 호칭을 해주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채소종자 연구단장님 또 그리고 연구관님께서는 수산종자 네, 연구단장님이신데 어쩐지 두 분 예사롭지가 않으시더라고요. 네. 큰 짐을 맡아주셨었군요. 수산 분야는 사실은 이제 4개 품종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어류 쪽에서는 이제 넙치, 그 다음에 이제 바리류, 그 다음 저기 그 전복과 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총 19개 품종은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는 것은 7, 8종 이상이 됩니다. 되게 맛있는 먹거리들 많네요. 김, 그리고 뭐 전복 등등. 아까 채소 분야는 육종을 통해서 품종을 개량한다고 들었는데 수산 분야는 이 골든시드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육종이라고 그러지만은 먼저 생활사가 판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뭘 먹는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이제 커가야지 육종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4월에서 한 6월 사이에 한번 산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뽑아낼 때 여러 마리를 넣은 다음에 자연적으로 산란을 하게끔 해서 수정란을 획득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은 어떻게 될까 연구를 해봤더니만은 자연 주기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기가 1차 요소가 되고 수온은 보상작용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슷하게 겨울, 가을철에 한 번 더 하게 되니까 얘가 한 번 더 산란. 그래서 요즘은 2번 산란해서 양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사를 보게 되면 수정란에서 부화해가지고 자어기 다음에 치어기, 그 다음에 미성어, 성어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제 자어기 때는 우리가 계란에 있는 난황과 같은 구조물로 해서 자기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타가 영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입 크기가 얼마만 한데 어떤 생물을 먹고 살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양식을 하고 육종을 하는 과정에서 알아진 것은 이 생물체가 재미나더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류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고등어 있죠. 네. 고등어가 하나의 형태입니다. 떠다니면서 방추형이에요.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눌리게 되면, 옆에서 눌리게 되면은 측편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편형. 전어, 네네. 이런 종류. 그 다음에 위아래로 눌리게 되면은 평평형. 평평. 네, 평편형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구, 가자미, 가자. 아구. 아구. 아구 종류가 이렇게 눌리게 되면 밑에서 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양쪽으로 막 휘올려 가지고 동그랗게 만들면은 구형이라고 그래요. 보거. 보거. 그다음에 쭉 길게 늘리게 되면은 장어형, 말 그대로 뱀장어, 붕장어 이런 거죠. 그럼 얘는 지금 어떤 형태일까요? 넙치는? 평평요? 옆인지 위에서 그러니까 처음엔 편평형인 줄 그러게. 알았는데 네. 또 보니까 옆에서 누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측편형으로 그럼 한번. 측편형. 네. 오, 똑똑하십니다. 측편형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자어기 단계에서 먹이를 섭취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변태를 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떠다니다가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누울 것 같으면은 눕는 쪽에 이게 바닥에 들어가겠죠. 네. 여기 있는 눈이 돌아가서 이쪽으로 붙게 되는 거죠. 눈이 돌아간 거군요. 눈이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돌다가 착저 시기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 생활을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런 형태가 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 가자미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자미는 사실은 눈이 거꾸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먹이를 줘서 키우는 것까지 완성을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좋은 놈을 키워야 되겠다. 아니면 특색이 있는 걸 해야 되겠다 해서 생산성이 좀 높고 비싼 품종을 하나 만들자고 해서 이런 종류는 자연계에서 100만 분의 1 정도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6마리를 들고 시작을 했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황금과 일반, 암수, 어미를 달리 한 것, 그다음에 일반과 일반, 황금과 황금 이래가지고 교배를 시켜서 난을 받아보고 키워봤더니만은 그러니까 시험구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근데 10% 이내에서 나와요. 그래서 유전체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부분, 즉 10% 정도 나왔던 그런 개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그 연관성이 있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을 마크화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판단해서 다음 세대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3세대까지 가서 60% 이상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 시작 때는 1.2kg 정도에서 색깔이 변화를 해요. 그렇게 하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색깔이 변하지 반만 변하고 반만 또 안 되고 이런 식이에요. 원래 암갈색인데. 근데 이제 지금은 1.2kg에서 0.3kg, 300g에서 또 변화가 되게끔 자꾸 집중을 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앞으로는 그런 유전자 부분이 조금 더 좋아져 가지고 요즘 크게 하는 유전체 육종이라는 그 부분까지 가서 DNA 칩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가게 관리가 된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쉽게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색깔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해야 될 것은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살을 찌우는 것, 그다음에 기능성을 부여를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상품성은 색깔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 더 가미를 하고 가미를 해야지 세계화가 될 거고 사랑받는 품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려고 저희들도 준비하고 또 다짐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밌다. 우리 이 채소 종자 사업단에서는 이제 큰 업적으로는 세계에서 최초로 빨간 배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빨간 안토시아닌이 고함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동맥경화도 예방되고 혈관 염증도 없어지고 이런 걸 만들었고, 그다음에 미니 파프리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미니 파프리카를 먹으면 지방간 분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하루에 50g 정도를 먹으면 전임상 실험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이게 지방간이 없어지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최근에 이제 베타 시리즈가 있어요. 하이베타, 베타 프레시 이런 이제 상업용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은 베타 캐로틴이 높아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거는 기능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종의 개념을 보면 세대가 크게 4가지로 나눠진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는 뭐냐면 우리가 우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아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그러니까 수량성에 이제 관심을 갖죠. 다수화 이러한 이제 수량성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2세대가 되면은 이때는 뭐냐면 이제 먹을 배가 불러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좋은 질을 찾습니다. 통일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작업을 했지만 밥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벼를 찾죠. 마찬가지로 맛있는 수박. 옛날에 화채로 해서 먹었고 하던 거를 요새는 그냥 먹어도 괜찮단 말이죠. 그럼 맛있는 품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제 2세대예요. 그 다음에 이 품질을 떠나서 그 다음에 가니까 이 농민들이 이렇게 막 하려면 농약을 줘야 돼, 비료를 줘야 돼, 환경이 오염돼요. 그러니까 이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식품의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소위 3세대는 친환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앞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미래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저는 무엇으로 보냐면 이제 맞춤성으로 보게 됩니다. 이 맞춤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교수님은 저기 비타민 D가 좀 부족하신데 가서 저 비타민 D 수혈 주사 하나 맞고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먹는 걸로 대체할 수 없냐. 그다음에 당신은 50살이 되면 예를 들어 위암이 걸릴 확률이 뭐 몇십 %다. 이게 지금 요새 나옵니다. 그럼 그럼 큰일 났네? 그러면 위장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구나. 이런 개념을 갖게 되죠. 바로 그런 식의 개념의 초기 단계가 기능성을 강조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맞춤 품종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맞춤 식품이에요. 식품을 만드는데 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식품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정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춤 의약품, 맞춤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맞춤 품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즉 기술적인 요인이라든지 뭐 기능성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은 좋은 걸 만들어내서 농민들은 고부가가치로 돈을 벌고 또 국민들 건강도 굳히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큰 개념을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친인간 농업이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세계적으로도 처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휴먼 프렌들리 어그리컬처를 하자.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각 개인을 위한 농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농업이 맞춤성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좋은 재료를 만들어서 국민의 건강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의학은 약품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지만 음식은 우리 건강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종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세계는 미래의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작은 좀 늦었지만 뛰어난 종자 기술이 있고 자원도 있으니 앞으로 우리나라의 종자가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상에서 과학이 더 친근해지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유쾌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